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마 평생 미혼으로 살지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딱히 제가 비혼주의라는 건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저랑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9살 때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말하면 다들 아이고, 마음 많이 아팠겠다 이런 반응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끝났구나.' 싶은 느낌. 이 말 들으시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인간이셨거든요. 나쁜 쪽으로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아버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내놓기 너무나 창피한 사람이라서요. 근데 이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심하게 살진 않았어요. 양복 입고 아침마다 부랴부랴 회사로 출근하던 시절도 있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요. 그러다 IMF가 터졌는데 그날 이후로 진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기까지는 다른 집들도 흔히 겪었을 위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인간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광이 돌기 시작했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게 바로 노름판에서 돈 따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진짜 들어오는 순간부터 텐션이 이상했어요. 여보, 이거 봐라. 나 오늘 돈 좀 벌었어. 뭔 돈? 당신 새로 취직한 거야? 아니, 남자들끼리 한잔하면서 한판 했는데 내가 싹 쓸었다니까. 나 오늘 미쳤어. 운빨이 아주 미쳤다고. 뭐? 운빨? 혹시 이상한 데 발들인 거 아니지? 제발 여보,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 응? 아, 진짜 사람 기분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찬물 끼얹어야겠어?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기분 잡치네.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사람이 좀 잘 되면 칭찬을 해줘야지. 그 이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노름에 중독됐습니다. 처음엔 뭐 돈 따왔다고 설치더니만 금방 지기 시작하고 지니까 또 다시 따오겠다고 더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퇴직금 통장까지 싹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 인간이 여기서 안 멈췄어요. 적금도 깨더니 엄마 아빠 신혼 때 들여왔던 폐물들도 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냥 집안에 있는 값 좀 나간다 싶은 건 전부 훑어갔어요. 엄마는 말릴 힘도 없으니 속수무책. 저는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귀가 울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결국 퇴직금까지 손을 대버린 겁니다. 당신 퇴직금 다 어디 갔어? 그거? 내가 잠깐 빌린 거야. 그걸 풀어놔. 돌리긴 뭘 돌려. 퇴직금을 노름에 갖다 바친 게 말이 돼? 당신 지금 미쳤어? 아이, 좀 나도 한 번만 이기면 된다니까. 한 번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집안이 그냥 전쟁터였어요. 저는 방에서 숨죽이며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다 잃고 오셨죠. 우리 집은 결국 이사를 해야 했고 엄마는 점점 말라갔어요. 속수무책인 아빠 대신 일을 해서 저를 먹여 살려야 하셨거든요. 엄마는 아침에는 남의 집 식모살이,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 서빙, 밤엔 허리 잡고 들어오기. 매일 이 루틴. 손등은 다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부었는데도 어쩌겠냐 하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엄마가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작자는 매일 저녁 술 처먹고 들어오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이야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엔 그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익숙해지지 않는 건 엄마와 아빠가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TV도 제대로 없었어요. 있었던 TV도 아버지가 술 먹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모서리를 발로 찬 덕분에 화면이 반쯤 깨져 있었죠. 화면은 지직거리고 반은 검고 남은 반은 흑백도 아닌 이상한 그림. 그걸 누가 봐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책만 보거나 숙제를 하거나
그래도 할 게 없으면 수업 예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은 학원 가느라 바쁜데 저는 학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놀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공부가 좋아서 했다기보단 정말 심심해서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책 읽고 있으면 엄마가 일 끝나고 밤 9시 넘어 들어오시고는 절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또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 너무 장하다.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우리 정윤이 보니까 힘이 나네.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책을 읽고 더 예습하고 더 엄마가 기뻐할 만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안에 한 번씩 난리를 치는 인간이었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딱 하루만은 이상하게 얌전하고 말투도 이상하게 부드러워지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 월급날이었죠.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표정부터 달라져요. 평소에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뻘개가지고 비틀비틀 대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로 거실에 쓰러지던 사람이 그날만 되면 기가 막히게 정신이 또렷하고 눈에 힘이 살아나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노골적으로 바뀌거든요. 돈 냄새 맡은 사람처럼. 여보, 오늘 월급날 아니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니, 그냥 나 돈 좀 필요해서 그래. 조금만 줘봐, 조금만. 한 50 정도? 50이 누구 개 이름이야? 안 줘. 이 인간이 미쳤나? 아, 왜 당신 왜 이렇게 각박해? 내가 나 좋자고 그래? 우리 사람답게 살자고. 돈 벌어오겠다는데 왜 그래?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노름을 끊어. 당신이 무슨 돈을 벌어와? 거기에 꼬라박은 돈이 벌써 얼만지는 알아? 이 옆에 내가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꼬치꼬치 말 대답을 해. 달라면 주면 되지. 지금 당신이 하늘 같은 서방님이니 뭐니 할 처지야? 어? 아이 시끄러워. 좋은 말로 해줬더니 아주 기어 올라.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뺏어갔어요. 구슬려 보고 안 되면 짜증내고 안 되면 윽박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폭력도 쓰면서요. 방법만 달랐지 결과는 늘 같았어요. 엄마의 월급은 매달 아버지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또다시 집에서 사라졌어요. 최소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흔적도 없이. 노름판에서 돈을 받아까지 쓸 때까지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엄마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 며칠이 오히려 제일 좋았어요. 아빠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그때만큼은 제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고 엄마가 울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평화 뒤에는 항상 폭풍이 몰아쳤지만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3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엄마가 아버지 몰래 제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돈 냄새 맡을까 봐 진짜로 몰래 모아두던 그 통장. 그런데 어느 날 그 통장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장롱 속 통장을 뒤져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도 집에서 사라졌어요. 통장을 들고 아예 잠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경찰은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수가 있겠어요. 제게 아버지의 죽음보다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가 더 슬펐는걸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이제 우리 집은 제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 덕에 제 성적이 꽤 좋아서 서울 유명 대학들도 갈 수 있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죠. 다행히 그마저도 전액장학금 받고 갔어요.
합격 발표 보고 엄마가 우시는데 엄마가 마냥 기뻐서 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전 엄마가 미안해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저는 바로 서울로 취직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버티는 동안 엄마는 진짜 작은 반지하에서 혼자 살았어요.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벽엔 곰팡이가 피고 햇빛은 하루에 30분만 들어오는 그런 집. 근데 우리가 왜 거기서 살았냐고요? 돈 아끼려고요? 둘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참자. 아직은 참자. 그리고 제가 25살 드디어 첫 취직을 했고요. 그 뒤로 10년 동안 저는 엄마와 둘이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노후엔 떵떵거리며 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거 하나. 돈을 모으면 또 모으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참고 진짜 둘이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35, 드디어 우리는 그 목표의 절반쯤은 해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식모살이도 안 해도 되고 식당에서 허리 끊어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고 저는 엄마랑 둘이 살기에 딱 좋은 20평형대 투룸 빌라를 얻었어요. 누가 보면 작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둘한텐 정말 꿈이 담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사나 싶었을 때였어요. 20평 투룸 빌라에서 엄마랑 둘이 딱 발 뻗고 누울 수 있게 된 그 시점. 근데 그쯤 되니까 엄마도 조금 다른 곳에도 시야를 둘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그때 엄마가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정윤아, 너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엥? 갑자기 웬 결혼? 저는 평생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라도 있었어야 뭔가를 생각하죠. 근데 저는 돈 벌고 엄마랑 가끔 데이트하고 돈 모으고 일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 흔한 썸도 타본 적도 없었죠. 그런 제가 갑자기 결혼, 너무 어이가 없었죠. 사실 저한테 그런 기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결혼이라는 건 아버지라는 인간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매번 엄마 울리기만 하고 음주에 노름에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저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마음 편했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35 넘어서까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이젠 그냥 인생이 이대로 가나 보다 했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결혼해야지 이러니까 진짜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엄마, 저는 결혼 생각 없는데요.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엄마는 진짜 옛날식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왜 결혼에 회의적인지 알면서도 늘 집신도 제 짝에 있다는 말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는 본인이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겠는 남자들 사진을 들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사람은 만나봐야 한다." 이러면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돼서 "엄마, 저 손자리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이가 몇이냐? 이제 35 넘었잖아." 35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야. 지금 결혼 시장 나가봤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다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야지. 엄마, 이게 빨리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많이 배웠잖니. 공부도 잘했고 회사도 괜찮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아야지. 엄마, 공부 많이 하면 결혼도 잘 되는 줄 아나? 배운 게 많아야 여자도 무시를 안 당하고 살지. 엄마는 맨날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너는 다르잖아. 엄마는 못 배워서 고생한 게 아니라 아빠랑 결혼해서 고생한 거잖아요. 그건 사람 문제라니까. 사실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스스로 적게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 학력에 아쉬운 게 있으셨나 봐요. 뭐 각자 집안에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배운 게 힘이고 배운 게 복이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방 국립대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슬퍼했던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겠냐면서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속상해 하실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엄마가 이제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소원인데 선자리도 못 나가주냐 이러는데 그 말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소원이라는데 뭐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자리가 완전 옛날 감성일 줄 알았어요. 다방에서 쌍화차 마시면서 서로 재산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음 맞으면 다이렉트로 바로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선자리는 그냥 소개팅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주선해주는 소개팅 느낌 별 차이 없더라고요. 처음 나갔을 땐 저도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단 첫 만남은 어색하긴 해도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저는 또 제 얘기하다 보면 상대도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의외로 잘 맞는 부분도 나오고 진짜 마음이 맞으면 애프터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남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생겨서 아,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구나. 대화 나누는 게 은근 재밌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처음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은근히 다양한 사람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선자리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건 확실했어요. 세 번째 선자리에 나갔을 때였어요. 사실 저는 그날도 어차피 비슷하겠지 하고 기대도 없이 나갔거든요. 앞서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 무난해서 인상이 아예 안 남았고 그냥 또 그렇게 끝나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기겠지 싶었죠. 근데 막상 앉아서 얘기 나누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묘하게 편했어요. 제가 갑자기 무슨 말 해도 억지로 맞춰주려고 목청 높이는 느낌도 아니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반응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밥 먹고 카페가 있고 커피 마시다 분위기 괜찮으니까 술까지 한 잔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입에서 술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선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술 마시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만으로도 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둘이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저도 그 순간 이건 좀 이어가 봐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네 번째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터는 벽이 꽤 허물어져서 서로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런 얘기 되게 늦게 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집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근데 여러 번 만나보니까 조금씩 서로 진지해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집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진짜 어디 책에 나올 만한 평범한 집 느낌. 예비 시부가 회사 정년퇴직하셨고 예비 시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집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고3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나를 키우셨고 지금은 식당 운영하고 계셔. 물론 우리 아버지 노름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건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예비 신랑이 알아도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얘가 진짜로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어떤 식당이야? 뭐 그냥 고기 팔아. 고기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 소고기, 삼겹살 아님 닭인가? 그렇게 한 종류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두루두루 취급을 해. 음식을 정말 잘하시나 보다. 와, 직접 가게를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하네. 우리 엄마 음식 진짜 괜찮아.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볼래?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땐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궁금해하니까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 사람이 곧바로 딱 진지해져서는 이러는 거 있죠. 좋아. 그런데 그래도 다음번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찾아뵙는 게 좋겠다. 아직 얼굴도 못 보여드렸는데 다짜고짜 가기로 찾아뵙는 건 좋지 않겠지. 그럴래? 그럼 그러자. 엄마 얘기를 하니까 딱 자세 단정히 잡고 각 잡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저와의 관계를 그만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항상 그랬듯이 데이트 마치고 이 사람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하필 그날 엄마가 급하게 뭐 살 게 있어서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봉지에 물건 가득 담은 채로 집 바로 앞에서 딱 마주친 거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시간이 순간 멈춰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집 앞 슈퍼 가는 사람이 뭐 대단히 꾸미고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엄마도 시장 갈 때 입는 그 편한 고무줄 바지에 다 늘어난 티셔츠,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 들고 오는데 솔직히 그 순간은 저도 조금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이게 첫 만남인데 무방비한 상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됐으니 근데 엄마는 뭐 부끄러울 일이 있겠어요. 그도 그럴 게 엄마는 지금 자기 차림보다 제 옆에 남자가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한 분이셨으니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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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남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민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긴장은 언제나 젊은이의 몫이라고 이 사람은 허리를 거의 수직으로 숙이면서 인사하는데 표정이 살짝 굳은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리했어요. 엄마, 지금은 그냥 들어가.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할 거야. 얘도 바로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돌아가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는 눈빛이 번쩍번쩍해졌죠. 얘 정윤아, 너 애인 있었어? 왜 말을 안 했어? 누구야? 어디 살아? 직업은? 성격은? 너네 몇 번 만났어? 엄마, 그냥 아직 만나보는 중이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보니까 이미 너네끼리 얘기는 다 한 것 같더만. 빨리 자리 좀 마련해. 엄마가 밥 해줄게. 첫인사는 역시 집이 좋겠지? 원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릴 예정이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궁금해 하면서 자리 좀 마련해보라고 성화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흔쾌히 근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했고 우리 엄마는 첫 만남인데 솜씨를 좀 발휘하고 싶다고 하면서 집으로 초대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좀 좁았어요. 그렇다고 남 보여주기 창피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만 누군가 초대하기엔 살짝 애매한 크기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랑 엄마가 몇 년을 고생하면서 버틴 집이고 첫 월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채워온 공간이라서 애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 들어오기 직전에 저는 진짜 숨 한 번 크게 쉬었어요. 집 문제는 없었는데 엄마가 또 아주 화려한 꽃무늬 패턴의 고무줄 바지를 입고 계신 거예요. 시장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바지 아시죠? 팔랑팔랑한 재질의 꽃이 튀어나올 듯한 그 패턴. 위에는 또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어깨가 축 늘어져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현관에 들어오면서 엄마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이 동그래졌다가 바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또 뵙습니다. 어머, 그래, 어서 와요. 엄마, 왜 또 이런 거 입었어? 오늘은 좀 단정하게 입지 그랬어. 저는 민망해서 끙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타박했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아유, 내가 오늘 식당 갔다 오다가 고기 삶는데 국물이 옷에 다 튀었어요. 지저분해져서 그냥 식당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오느라 그랬지 뭐. 아, 아, 그러셨군요. 네네. 하면서 입꼬리를 어색하게 올리는데 억지로 표정을 다잡는 느낌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하시면서 부엌으로 쓱 들어가더니 갑자기 무슨 큰 접시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오늘 고기가 좋은 게 들어와서 말이야. 내가 우리 사위 주려고 부속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 먹을 줄 아나? 이러면서 접시를 딱 내려놓는데 거기 안에는 돼지 귀, 껍데기 막 이런 거를 수육으로 삶아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잘 먹긴 하는데 괜찮으려나 싶어서 예비 신랑을 쳐다봤더니 접시 보는 동시에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헛기침을 3번 정도 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코를 딱 막는 거 있죠. 아, 제가 이런 누린 고기들은 잘 못 먹어서요. 이거 가게에서 냄새 다 잡은 거야. 어디서 이런 거 못 먹어. 한번 먹어봐. 우리 식당에서도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 진짜 고기 맛을 아는 거라니까. 하면서 젓가락으로 돼지 귀 한 조각을 들고 얘 앞까지 가져다 대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식감을, 아니, 냄새를, 그게 아니라 그냥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특별히 삶았는데 조금만 먹어봐. 딱 한 입. 솔직히 못 먹는 사람 많은 거 알지만 예비 신랑이 대놓고 코를 막고 그러니까 보기 좀 좋지 않긴 했는데요. 말리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강요하실 것 같길래 제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이런 거 잘 못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먹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투덜대는데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삐걱거렸죠. 그날 저녁이 끝나고 나서는 예비 신랑이 우리 엄마 식당 얘기를 아예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식 취향 맞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우리 엄마 음식은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관계는 좋았어요. 예비 신랑이 거절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한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은 잘 맞았어요. 사소한 대화도 잘 통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상견례도 다가오나?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신랑이 결혼 이야기를 이상할 정도로 안 하더라고요. 일정이나 계획을 얘기할 타이밍이 와도 슬쩍 피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민상 씨, 나도 이제 민상 씨네 집에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도 계속 일을 나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투가 너무 미안해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래, 바쁘면 어쩌겠어 하고 기다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였어요. 어디서 결혼 얘기라도 나오면 엄마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이미 마음은 완전히 사위 생각 중인 느낌? 그래서 그 눈치를 같이 받으니까 저도 슬슬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다시 예비 신랑한테 얘기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더 미루지 말고 민상 씨 집에도 인사 가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자 예비 신랑이 드디어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선물을 준비했죠. 예비 시어머니 드리려고 향수랑 바디로션 세트를 샀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싼 티도 안 나고 그냥 무난하면서 품질 좋은 걸로요.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됐는데 그 선물을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모가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머, 이런 센스 있는 선물은 처음 받아보네. 우리 집은 남자들만 있어서 이런 건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와, 너무 고맙다. 향도 너무 좋네. 세트야? 저는 그 말 듣는데 진짜 뿌듯했어요. 첫인상은 좋게 남겼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대화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예비 시모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윤 씨는 그런데 왜 지방국립대를 갔어? 저는 그 질문이 딱히 특별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했죠. 무엇보다 그 선택엔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장학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로 갔다고 말을 꺼냈는데 그 순간 예비 신랑이 먼저 받아서 말하더라고요. 약간 자랑 섞인 톤으로요. 정윤이 진짜 공부 잘했대.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국립대 갔다나 봐. 어머머, 그렇구나. 정윤 씨 부모님도 머리가 좋으셨나 보네. 부모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니? 아, 두 분 다 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사회생활 시작하셨고요. 엄마는 사정이 있으셔서 초등학교까지만 다니셨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모 표정이 살짝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상한 답이 아니었다는 얼굴. 그러더니 잠깐 웃다가 말끝을 낮추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웠던 거니? 아이고 안타깝네. 저는 예비 시모가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길래 급히 정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시부가 옆에서 딱 끼어드시더라고요. 아니, 자네는 뭔 첫 만남에 학벌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된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 그 말에 분위기가 툭 끊겼어요. 저는 그냥 맞다고 하고 넘겼고요. 그렇게 상황이 한번 정리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 얘기로 넘어갔어요. 지금 엄마가 식당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특별한 의미 없이 "엄마 지금 식당 하세요." 하고 말한 거였죠. 그냥 사실 전달이었어요. 근데 예비 신부는 마치 대답할 말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처럼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궁금한 게 없는 듯 표정을 딱 접어버리더라고요. 말이 확 줄었어요. 어떤 질문도 없고 그렇게 좀 미묘한 첫인사를 마쳤는데 집 가는 길에 예비 신랑이 제 눈치를 보는 거 있죠? "자기야 혹시 기분 상한 거 아니지?" "내가 기분 상할 게 뭐 있어? 괜찮아."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무리한 뒤에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서로 얼굴도 봤으니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하잖아요. 예비 신랑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 식당 일하시는데 상견례 날 시간 괜찮으실까? 당연하지. 엄마 하루 정도 일 비우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걱정도 참. 딸 상견례인데 그것도 못 해주실까 봐? 진짜 그랬거든요. 엄마는 이런 행사면 무조건 맞춰주는 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쓸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는 일정표 보면서 바로 착착 잡혔죠. 그 부분은 정말 매끄러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상견례를 어디서 할까?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비 신랑 얼굴이 조금 난감해 보이더라고요. 혼자서 메뉴판 고르는 사람처럼 계속 생각하는 티가 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우리 아버지가 해산물은 잘 안 드시거든. 그래서 저는 바로 제안을 했어요. 제가 고깃집은 나름 괜찮은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예약해도 돼? 고깃집이면 되잖아. 그렇게 예비 신랑이랑 그 가게 예약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끝냈는데 그 후에 예비 신랑이 말하기를 예비 시모가 자기가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예약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 있죠. 저는 뭐 굳이 고집할 생각이 없었기에 감사히 예약 부탁드렸어요. 상견례 당일이 됐어요. 예비 시모가 내가 예약할게 하면서 골라놨던 그 식당에 먼저 들어갔는데 예비 시모가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더니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 예약하기 어렵다더라. 친구가 여기 맛있다고 자랑해서 나도 한번 와보고 싶었어. 그 말투가 그냥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데를 잡았다며 강조하는 느낌.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런 뉘앙스는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할 만큼 좋은 가게이긴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엄마도 도착하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에 단정한 옷, 그날따라 표정도 딱 안정된 느낌이라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가 자리에 앉고 인사 나누고 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메뉴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메뉴판을 펼쳤는데 여기 메뉴 구성이 좀 독특했어요. 미국식 바베큐 전문이라 메뉴 이름들이 전부 영어였거든요. 스테이크, 바베큐, 립 이런 식으로 부위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약한 사람들은 바로 멈칫할 만한 메뉴판이긴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가 메뉴판을 쓱 펼쳐보려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그걸 그대로 탁 치듯이 채가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채갔어요. 순간 저는 뭐야 싶었고 엄마도 눈을 한번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듣기로는 사돈께서 초졸이라면서요. 영어를 읽을 줄은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눈앞이 잠깐 허옇게 됐어요. 근데 예비 시모는 멈추지도 않고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딱 봐도 영어 읽을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뭘 주문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대표 메뉴 알아왔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말투가 그냥 무례한 걸 넘어서서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비 신랑도 이건 너무했다 싶었는지 바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예비 신부는 아예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같은 고기 장사를 해도 영어로 부위 써 있는 걸 알겠어? 이게 시장에서 고기 부속하는 거랑 같나? 시장, 부속 이런 단어가 너무 정확하게 의도가 보이게 꽂혔어요. 그냥 못 배운 집안이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도 아니고 거의 직설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말하는 걸 그냥 허공 잡듯이 넘기면서 아주 담담하게 예비 시모를 보지도 않고 말했지요. 밥 먹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애들 결혼 비용 지원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그 말투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말이 있었는데 이참에 묻자 정도의 아주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한 문장이 테이블 분위기를 딱 멈춰버렸어요. 그런 우리 엄마의 모습이 좀 예상했던 거랑 달랐나 보죠? 예비 시모가 당장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엄마가 예비 시모가 빼앗았던 메뉴판을 다시 손으로 가져오더니 아주 깔끔하게 직원 쪽을 향해서 다시 전달하더라고요. 저기 내가 부탁한 대로 줘.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시부는 완전 당황한 얼굴로 엄마한테 물었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뭘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여기가 제 식당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지요? 아니, 고기 부속이나 파는 사람이 여기가 무슨 자기 식당이라고 그래? 초절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 메뉴를 어떻게 알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투가 진짜 어이없음이라기보단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투였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저는 그냥 한숨이 알아서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선입견에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오만하면 저런 생각을 당당하게 내뱉고 다니는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고기 부속을 파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옆에 앉은 예비 신랑한테 그대로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괜히 입술 깨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인사 갔을 때 장모님께서 돼지 귀랑 부속 수육 삶아줬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순대국밥 같은 거 파는 줄 알았지. 그래서 두 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니, 장모님이 고무줄 바지도 입고 계셨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식당인 줄 알았지. 저는 순간 너무 허무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다고? 예비 신랑은 진짜 쭈뼛거리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제야 저는 상황이 정확히 이해됐어요. 아니, 우리 엄마 식당은 미국식 바베큐 식당이야. 거기서 부위별로 고기 파니까 축산시장에서 고기 들여오고 그럼 서비스로 들여오는 부속은 조리해서 직원들이랑 먹거나 단골들한테 주는 건데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삶아온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에 전달했단 말이야? 당신이 어떤 식으로 전달했길래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저런 식으로 대해?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허탈함만 남았어요. 예비 시모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얼굴로 저를 째려보듯 보더라고요. 아니, 초졸이라며. 초졸이라고 했잖아.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 아니, 초졸이면 다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편협한 시선 아닌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당장이라도 화를 왕 내고 싶었는데 옆에서 엄마가 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죠. 맞아요. 예비 시모가 거봐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려는 순간 엄마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인종차별 심하고 동양인이라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그때 미국에서 유행이던 홈스쿨링으로 공부했네요. 엄마 말투는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 그 톤이었어요. 졸업장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5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영어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비 시모 얼굴이 거기서부터 확 무너졌어요. 엄마가 이어서 아주 차분하게 마지막 한 줄을 던졌어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19살까지 살다가 한국 들어온 거예요. 공부 방식이 다르니까 뭐 한국 고등학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대학도 못 갔고 그래서 바로 일 시작한 거죠. 엄마가 미국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공기가 멎었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한테 영어 운운하면서 우쭐대던 예비 시모 얼굴 있죠? 그 사람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눈이랑 입이 각자 따로 놀아대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황당했어요. 합격하지 잘도 떠드시더니 이제와 말문이 막히셨네? 이런 느낌? 근데 뭐 저는 그런 표정 변화 따위에 정신 팔릴 여유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엄마는 한국 돌아와서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일 시작했거든요. 조그만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우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고 살림하고 그렇게 전업주부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근데 외조 부모님 돌아가시고 IMF까지 터지니까 집안이 통째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때 엄마가 결국 다시 식모살이부터 식당일까지 뛰어다녔어요. 하루에 2탕 3탕 뛰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손등은 갈라지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착취당하고 그러다가 제가 취직하고 둘이서 돈이 좀 모이기 시작했을 때 좀 살만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때쯤 제가 어느 날 진짜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한 게 있었거든요. 엄마, 있잖아. 엄마 그 바베큐, 엄마가 나 생일이랑 명절 때마다 해주는 그거. 그걸로 장사하면 어떨까? 솔직히 그 말은 뭐 갑자기 떠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생각을 매년 했어요. 엄마가 생일 때마다 만들어준 그 미국식 바베큐. 그게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진짜로 파는 음식 같은 맛이었거든요. 근데 돈 없는 집에서 애가 그런 말 해봤자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그 생각 그대로 엄마한테 처음 꺼낸 거였어요. 엄마가 잠깐 멈칫하더니 표정이 묘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엄마 실력으로 장사를? 그게 될까? 장사도 발 디딜 곳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엄마는. 엄마, 돼. 그냥 무조건 돼. 엄마 딸 못 믿어? 세상에 그런 맛이 없다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마음먹고 시작했어요. 첫 가게는 후암동에 조그맣게 냈어요. 진짜 테이블 몇 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 근데 엄마 바베큐는 제 예상대로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누가 한 번 먹으면 무조건 다음에 누굴 데려왔어요. 점심에 왔던 사람이 저녁에 또 오고 주말 되면 줄이 쭉 서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매장을 크게 옮기고 지금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새벽부터 고기 준비하고 장사가 잘 돼도 잘 돼서 생기는 걱정을 또 하는 걸 그냥 제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엄마가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이 얘기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완전 근질거리고 있었거든요. 말할 타이밍도 몇 번 노렸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우리 엄마 가게 얘기 자체를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좋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 얘기 싹 밝혀지니까 예비 시모 얼굴이 진짜 말 그대로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사람 바로 끔 나누고 시장 통해서 부속 파는 줄 알고 메뉴판 영어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아니 초졸이면 영어를 왜 못해요? 그런 공식 누가 정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실망스러운 건 예비 시모가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었죠.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자식이면 한마디는 해야 하잖아요. 심지어 지 엄마가 욕한 게 자기 장모가 될 사람인데 자식 된 도리로서도 지 엄마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말려야죠. 엄마, 지금 말 너무 심하잖아. 라던가, 상대방한테 실례야. 뭐 이런 기본적인 중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니 저도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오래 봐온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더 미적거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다들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딱 이렇게 말했죠.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파혼합시다. 예비 신랑이 하얗게 질려서는 급히 일어나며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잠깐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자기? 야, 이 상황이 갑자기로 보여? 내가 아까 당장 상 안 뒤집은 걸 감사하게 여겨. 제가 그 말을 던지고 예비 시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 표정이 진짜 걸작이었어요. 억울한 척, 억지로 체면 붙들고 있는 척. 근데 그 와중에 자존심은 못 내려놓는 그 눈빛. 그 순간 저는 더는 미련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미 제 안에서는 스탑 버튼이 아니라 그냥 종료 버튼이 눌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지막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 엄마 식당 예약도 힘들고 손님들도 줄 서서 먹는 데라고 했죠? 한번 와보고 싶다며요. 오늘 이 자리 터졌으니까 특별 코스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바로 꺼지세요. 예비 시모 입이 쩍 벌어지고 예비 신랑은 눈이 더 커지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냥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는데 저도 이미 기분의 온도가 영하 시베리아였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더 볼 장도 없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때 갑자기 예비 시모가 부랴부랴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그게 오해야, 오해. 정윤아, 사돈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는 줄 내가 몰랐잖아. 내가 좀 무지해서 말이 3개 나갔네. 미안해. 그 사과요? 말투만 들어도 티가 나요. 내가 여기까지 사과해줬으니까 받아줘야지. 라는 뉘앙스가 줄줄 흐르는 그 억지 사과. 저는 너무 뻔해서 듣자마자 바로 잘랐습니다. 괜찮아요. 사과 안 받습니다. 어차피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한 상태고 서로 얼굴이나 한 번 본 정도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더 간단하죠. 그냥 오늘부터 아무 사이 아닌 걸로 하자고요. 예비 신랑이 이번엔 진짜 어쩔 줄 몰라서 손까지 덜덜 떨면서 말을 하려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본 순간부터 끝난 거죠. 그리고 예비 신랑은요, 자기 엄마가 선 넘을 때 입 싹 닫고 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어요. 저한테는 최소한의 중재도 못하는 사람은 남편 자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먼저 나왔어요. 식당 문 닫히는 소리가 오히려 속을 뻥 뚫어주더라고요. 문 밖으로 나온 뒤 핸드폰을 켜보니까 바로 연락이 우수수 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부터 해서 예비 시모, 예비 시아버지까지 단체로 오해다. 그때 분위기 때문이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연락들이 줄줄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피식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더 말 섞을 필요가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고민 안 하고 전부 차단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연락을 싹 끊어버리니까 며칠 뒤엔 예비 시모가 직접 우리 엄마 가게 앞까지 찾아왔대요. 와서 싹싹 빌었다는 얘기를 엄마가 해주는데 저는 듣다가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모가 가게 문 앞에서 엄마를 보자마자 손 붙잡고 이러더래요. 사돈, 진짜 이야기 좀 하자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는. 그러자 엄마가 영어로 막 쏴댔다는 거예요. 예비 시모한테 욕설 섞어서 꺼지라 뭐라 했는데 진짜 웃긴 게 예비 시모가 그걸 못 알아들었대요. 대학 나왔다고 아들 자랑하던 사람이 실전 영어 한 문장도 못 알아듣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태연하게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말했더니 못 알아듣고 가만히 멈춰서 있대. 웃기더라.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진짜 이게 인간보지 뭐냐 싶었어요. 초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영어 한 줄 못 알아듣고 버벅대는 상황. 그게 뭐 복수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결과죠. 그 뒤로 그 집안에서는 다시 연락이 없는데요. 또 갑자기 언젠가 연락 올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갈 일은 없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겉으로 멀쩡한 집안도 속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위기일 때 어떤 얼굴을 들이미는지가 본 모습이라는 거요.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해도 누군가의 본색은 남 무시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이제야 좀 알겠어요. 사람 볼 때 스펙, 학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 돈, 직업, 체면 이런 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결국 제 편 들어줄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지켜볼 만한 사람인지 그게 전부더라고요. 제가 건진 교훈은 딱 하나예요. 사람 고르는 건 고기 고르는 것보다 어렵고 집안 고르는 건 그보다 더 어렵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상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찾는 게 맞는 거고 빨리 도망친 제가 오히려 잘한 거였죠. 이번 일은 손해본 것도 없고 괜히 결혼해서 몇십 년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넘긴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길 가는 중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살겠죠. 인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